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시작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비리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및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청구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는데요. 이렇게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온 사건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과 법원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공개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집단의 공개설전에서 검찰은 영장 전담 판사들의 자질과 공정성까지 거론하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고, 법원 역시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적폐 청산을 위해 시작된 수사이니만큼 두 집단이 갈등을 겪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데 힘을 모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대책은 AI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전과 달리 이달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 점검과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해 방역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집중하는 선제적인 방역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방 중심의 대책이 최근 먹거리와 생활용품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있어 경찰의 대응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에 따르면 평화적 비폭력 집회 시위는 가능한 한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면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내용과 함께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개최 목적과 주체, 참가자 규모 등에 따라 집회 시위의 성격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만큼 개혁위 권고에 다소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어 사회적인 협의와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 여자 연예인의 결혼 소식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30대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를 통해 평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여자 연예인의 결혼 소식에 결국 꽃뱀도 시집만 잘 가면 땡이구나 라는 내용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3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뒤에 오던 차량의 운전자와 다투던 중 상대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힌과 동시에 눈을 다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먼저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경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승대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간 브리핑에서 봤던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 여자 연예인의 결혼 소식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형을 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A 씨인데요. 네. 그 범행 동기는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평소 그 한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 여자 연예인이 결혼 소식이 보도되자 결국 꽃뱀도 시집만 잘 가면 땡이다 라는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자 연예인들 뭐 이런 댓글이 아니라도 많이 악성 댓글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도 뭐 고소를 해서 A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예.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여성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다가 이렇게 벌금을 물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인 근거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처벌을 내렸나요? 뭐 명예훼손죄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이 그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댓글을 단 사건이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그런 일반 형법보다 더 중한 그런 범죄에 해당되게 되고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네. 예. 그러니까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래요? 거고요. 네.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르면 네. 범죄를 하는 경우에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유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도 민법 755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그런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악성 댓글 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경우는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도 있지만 우리 요즘 SNS 사용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이 SNS를 통해서 뭔가 찌라시라고 일명 우리가 부르는 내용들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도 뭐 처벌을 받죠?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똑같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 회사에서 일하던 J 씨가 일하는 도중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어떤 간통 사건의 피해자는 유부남으로 알과 연인 관계임, 감찰이 본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J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직장 동료에게 K 씨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메신저로 전달했고요. K 씨는 또 다른 동료 S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됐는데요. 네. 결국 이 문자 메시지가 거짓으로 판명나면서 이 두 사람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그런 루머를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이걸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전달되는 이런 말까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요.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전승대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죠? 네, 저는 최근 정치권과 사회면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KBS, MBC 노조의 파업의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뉴스들을 정리를 해본다고 치면 매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어디 노조가 파업을 했다 이런 내용일 텐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KBS, MBC 방송사 파업입니다. 이 방송사 파업이 유난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파업의 이유는 사실 경영진과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사실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파업을 단행한 그 노조 측의 그런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경영진의 독단 혹은 지난 정권에 대한 그 눈치 보기 때문에 지난 정권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이 가져야 할 독립성,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영진에 대한 독단이나 이런 거는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의 눈치 보기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 경영진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비판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 보위적인 차원에서만 보도를 했다라는 네. 그런 지적입니다. 결국은 현재 경영진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피해를 줬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MBC의 경우를 봤을 때는 부당 노동 행위로 김장겸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자진해서 출두를 하기도 했었는데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님?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조 활동을 한 PD나 기자들을 스케이트장 관리직이나 다른 그런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도 MBC에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해고자 10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부당한 중징계를 받았다. 네. 그런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직이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보냈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장경 사장 측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을까?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김장경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째인 예. 지난 6일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요. 그 출석을 해서 취재진 앞에서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네.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냐 라면서 부당 노동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 노조를 무소불위라고 표현을 했군요. 네. 그렇군요.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이게 방송사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관련 없는 보직으로 많이 발령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네. 본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 일단 결론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면서 이 파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업이란 거에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파업은 이제 사전적으로 보자면은 하던 일을 중지함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법률 용어로서의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예. 노동조합 혹은 기타 근로자 단체 통제 하에서 그 소속원 또는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법적인 파업이라는 것은 노조나 근로자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단체를 합법적인 통제 하에서 사측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나요? 네, 이 맞습니다.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쉽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뉴스를 보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측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파업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의 근로자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의 이익과 타인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따라서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철도나 지하철,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파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예, 두 번째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파업 실시 전에 근로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이내에 사용자 및 관할 지역 노동부에 서면으로 파업 실시를 통보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 파업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일 먼저 파업 시작과 종료 시점을 알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파업 장소, 세 번째로는 그 파업 실시 원인 및 사유, 또 마지막으로는 파업 책임자인 노조위원장과 사무장의 서명이 서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되고 장소를 알려야 되고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되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요건들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가 아까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였잖아요. 이 세 가지 요건이면 합법이 될까요? 그 외에도 이제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우리 법원은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지위나 근로 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한 것들은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이 되고요. 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치 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그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쟁의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 네. 또는 이제 구조조정, 민영화, 정리해고 등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에 관한 경우, 전임자 문제나 교섭 방식 등 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 임금 체불이나 부당 노동 행위 등과 같이 권리 분쟁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약간 기준이 뭐 어렵긴 합니다. 약간 비슷하기도 하면서 뭔가 강한 기준을 둘 때가 있고 좀 더 그것보다 완화된 기준을 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또 별개로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째, 파업이 협상 실패의 결과가 아닌 경우. 네. 둘째, 사용자 및 노동부에 통보 없이 진행된 경우. 셋째, 파업 통보 시한이 파업 전 7일 미만인 경우. 네. 넷째, 통보 내용이 사실과 대치될 경우에는 해당 파업은 불법이 됩니다. 통보 없이 진행한 경우는 앞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또 불법일 것 같고, 나머지도 이해가 되는데, 협상 실패 이게 뭔가요? 뭔가 의논이 잘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파업을 시행할 때 그 협상 실패라고 하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14일간 2회에 걸쳐 사용자에게 그런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네. 또는 협상 진행이 결렬되었음을 노사 양측이 협상 회의록을 통해 증명하는 등 노사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기 전에 이런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사전적으로. 사전에. 네. 근데 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MBC와 KBS 이번 파업은 그러면 합법일지 불법일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측에서는 사실 지금 뭐 근로조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작 거부는 법적으로는 정당성이 없고 예. 명백한 그런 불법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측의 경우는 그렇고 네. 그럼 노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노조 측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그런 언론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합법적인 파업이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측에서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그 공정 보도를 위한 파업의 정당성은 법원에서도 이미 인정된 바가 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공정 보도를 위한 파업을 인정했다. 그럼 법원에 판례가 있었다는 건가요? 2014년과 2015년에 MBC 노조 조합원들의 그런 해고 징계 무효 소송에서 예. 법원이 이런 부분을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 당시 법원은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예.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쟁의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해서 예. 방송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 예. 그 정당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동법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 방송사 같은 경우는 노조의 경우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동 행위 자체를 이슈를 두고 예를 들면 사측이 어느 날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노조 전체가 막 단체로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합법일지 불법일지 내용을 좀 판단해 보고 싶은데요. 이 정확한 판단은 파업이 일어난 정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을 했다면 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생존권, 노동권을 위협받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2009년에 있었던 한 기업의 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 실시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간다면 그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파업이나 노동법 관련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단 많이 복잡한데 앞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면 뭐 노동자의 뭐 지위 상승이나 뭐 임금에 관한 내용이면 그건 또 정당한 거고, 근데 또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굉장히 경영상의 결단 내렸을 때는 또 불법인 거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어려운가요? 예, 관련 법규가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 그 부당 파업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이 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파업이 실행됐을 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편한 점이나 피해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먼저 불법적인 파업인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합법적인 그런 파업이다, 그런 쟁의행위다라고 하면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및 4조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다 면제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 민사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주체나 목적, 절차, 방식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파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요. 이 경우에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우리 법원은 보통 이제 정지된 영업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그 배상 범위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뭐 변호사님들은 파업을 하나요? 원래 이 파업이라는 게 뭐 노동조합을 전제로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노동조합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인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뭐 그런 파업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여러 가지 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속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엄청 큰 로펌에 네, 소속된다든지 그런 경우. 네, 그렇습니다. 뭐 사내 변호사인 경우도 있고 아, 뭐 그쵸, 대기업에서 그쵸. 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런 쟁의행위에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노조법에,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급 이상은 고위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 사실 뭐 그런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변호사라고 해서 뭐 다른 취급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인과 똑같이 그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KBS, MBC 노조 파업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법적으로만 본다면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 변호사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 파업 정당성 여부는 그 목적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측에서 지난 정권 기간 동안 그런 편파적인 보도를 했고 그 편파적인 보도에서 거부하는 뭐 기자나 PD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지금 파업 자체가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제 한 언론사의 노조 파업에 대해서 공정 보도를 지키기 위한 언론사의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양측의 의무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방송사나 언론 매체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방송의 공정성을 기자나 PD 이런 이제 방송 노동자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근로 조건이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노조 측도 경영진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그 목적이 특정한 경영진의 퇴진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해당 경영진이 공정부도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진을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파업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KBS나 MBC 노조 파업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관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변호사님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 방송사 파업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참 심심찮게 파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파업 행위들을 볼 때 이런 점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법조인으로서 또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일단 파업이라고 하면 뭐 귀족 노조다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사실 인식을 예. 먼저 하는 게 좀 많은데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사용자의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 쟁의 행위, 뭐 파업이라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그런 기본권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사측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단체 행동이라는 점을 뭐 일반 국민들도 또 인식을 해서 네.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반대로 또 노조 측에서도 사실 이런 파업을 할 때 본인들의 그런 이익만을 위해서 사실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런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도 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게 국민들한테 또 전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우리 현행 노동조합법을 보게 되면 예. 이제 형벌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법적으로 보거나 이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업을 하기 전에 협상이 잘 진행돼서 파업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일단 MBC, KBS 노조 파업 그들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어떻게 전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준비하신 전승대 변호사님 먼저 봐야겠죠? 어떻게 쓰셨나요? 네, 저는 언론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그 MBC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편파 보도를 하고 사실 그 편파 보도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자들은 현장에서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실 언론사가 정치적 독립성과 그런 공정성을 잃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사실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MBC와 KBS 이번 파업을 통해서 사실은 위기이지만 또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이제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고 적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정보의 전달은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정한 언론과 함께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서 의미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뽑히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대로 이렇게 파업이 또 진행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떤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수경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건데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확산, 예,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접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정말 표현하기도 끔찍한 사진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떠돌았었는데 자,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 변호사님, 해당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1일 밤 10시 54분 112 상황실로 누군가 어린 학생을 때린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인데요. 네. 하지만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장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두 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도 딸이 있잖아요. 어리긴 하지만 네, 보시고 맞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한 언론 매체의 그런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그 폭행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피를 흘리니까 뭐 피냄새가 좋다면서 뭐 더 때리자 뭐 어머.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런 어린 여학생들의 그런 뭐 범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잔인하고 엽기적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 학생은 그럼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지 10분이 지난 후에 네. 아이가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가 다시 한번 접수되는데요. 네. 그래서 경찰과 119 구급대가 신고가 들어온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주변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14세 소녀 A양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고요. 예. 그로부터 1시간 뒤 가해자인 14세 정모 양과 김모 양이 자신들이 A양을 때렸다라고 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또 의아합니다. 이렇게 좀 1시간 만에 자수를 했다고요? 네, 이제 최초 가해 여중생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거는 예. 선배의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다라는 이유였다라고 하고요. 네. 말씀드리는 지금도 참 암담하고 슬픈 일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면서 소주병과 오. 철근, 자재, 뭐 의자, 중학생이요? 예, 이런 것들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혹하게 폭행했던 가해 학생들이 네. A양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철이 없는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좀 너무 악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더 화를 낸 부분이 뭐냐면 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찍어서 SNS 상에 올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폭행 후에 그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서 친구에게 보내면서 심해, 나 교도소 갈 것 같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가해자들의 윤리의식이나 이런 최소한의 도덕성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네, 예.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릉에서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에 강릉 사건이 보도가 됐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 부산 여중생 사건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인데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그 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7월 17일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2달 앞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고생 A 양 등 6명은 이제 피해자 B 양을 새벽 3시부터 7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예. 뭐 장소는 경포 해변에서 폭행을 하다가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서 또 거기서도 계속 폭행을 하고 예. 이 사건의 휴유증으로 인해서 그 B양 같은 경우는 전치 2주의 부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비슷한 일이 왜 또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체 왜 때리는 거예요? 왜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 그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예. 그 가해자 피해 학생이 사실은 원래 뭐 평소 잘 어울려 지내는 그런 원래 사이, 친구들 네, 사이였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잘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사생활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서 예. 집단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폭행을 한 당시에는 뭐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과 함께 네. 핸드폰을 모래에 묻고 그리고 뭐 지갑에서는 돈을 또 뭐 갈취를 하고 심지어 폭행 당시 그 영상을 뭐 영상 통화로 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 그 어린 여학생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예. 저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중생들이 또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더 놀랍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소년법 폐지 서명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해당 청원에 서명을 하니까 부산 여중생 이 폭행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9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소년법 폐지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 근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거는 이번이 예. 처음은 아니죠. 미성년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있을 때마다 이제 국민 여론으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공범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사건의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것 한 때문에 살 차이가 이유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때보다 강력하게 폐지나 법 개정에 대한 예.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음. 이런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채 식기도 전에 이렇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 뭐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 있어서 소년의 의미는 무엇이고 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만 14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14살부터예요. 만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소년법, 형법에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자는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예. 먼저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네. 그리고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구분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10세 미만, 그리고 10세에서 14세 미만, 그리고 14세에서 만 19세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일 먼저 가장 성인에 가까운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범죄소년. 예. 범죄소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 형량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소년법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천 초등생 그 기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촉법 소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사이입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게 되고요. 보호 관찰이나 의료기관 송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나이를 지나가게 되면 뭐 기록도 남지 않고 한다는 건데 이게 소년법 외에 어떤 법으로 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형법을 보게 되면 구조에서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소년법에 따라서 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대신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알겠습니다. 자, 그럼 10세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범법 소년이라고 하셨죠? 네. 아마도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나 예. 보호처분에서 모두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10세 미만이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준이지 않을까. 저 혼자 이제 좀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 궁금한데요.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총 4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제 법적으로 이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중에 3명은 생일이 모두 지나서 예. 만 14세가 돼서 범죄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한 명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4명 중에 또 한 명이 나이 1살 차이로 또 갈리네요, 운명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변호사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범죄 행위를 부추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우선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시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나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그런 좀 청소년들의 흉악범죄에 대한 그런 법 감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소년법 폐지를 놓고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최근 그런 우선 뭐 통계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 발생 수나 그런 범죄 사건 수가 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2016년 10대 청소년의 폭력범죄 검거 현황은 2만 1,803명으로 2012년 3만 6,030명에 비해 약 39.4% 감소를 했고요. 많이 감소한 네, 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년사범 형사사건 접수 현황도 2016년 87,403명으로 2012년에 비해 약 26.6%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최근 발생한 그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지금 뭐 발생은 했지만 예. 분명 현행 소년법 체제 하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상당 부분 뭐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조계 안에서도 사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좀 엄벌주의로 가고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일반 소년범에 대해서는 교육과 교화에 중점을 두는 투트랙 정책을 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범죄 행위, 뭐 단순한 뭐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치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수위가 엄청 강력해서 투트랙으로 처벌을 내리자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특정 범죄, 뭐 그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별을 해서 예. 또 형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모든 그런 소년범들을 엄벌에 처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사실 그 최근 이제 발생한 사건들이 충격적인 만큼 예.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렇게 격하게 사실은 대립되고 있고 의견도 분분한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한 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소년법 폐지 개정 논의의 초점을 그러니까 엄벌이 아닌 그런 청소년 범죄 예방이나 감소를 위해서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인데요. 예. 실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뭐 하향하든지 뭐 소년법 형량을 상향한다고 해서 예. 반드시 소년 범죄가 준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해서 그 폐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그 저지른 재판에서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께서는 많이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년부 사건을 상당히 오랜 기간 수행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그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소년법을 폐지해서 미성년자들도 성인과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게 하려면 예. 이거는 사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그런 뭐 권리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성인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대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권리도 또 줘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변호사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성인과 동등하게 미성년자에게 형법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권리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할 것이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 변호사님은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권리에는 사실 책임이 따르고 그런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그만큼 또 권리를 부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미성년자를 형사적으로 성인과 동등하게 구별 없이 동등하게 처벌을 만약에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뭐 성우권도 주고 뭐 술 담배에 관한 뭐 그런 권리 같은 것도 주고 네. 사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천종호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면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성인같이 처벌을 하려고 하면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등한 그런 지적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견지에서 아마 그 앞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돌려서 좀 네,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국민적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일어나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윤 변호사님. 이 정치권에서도 정당은 물론 개인에 따라서 예. 의견들이 좀 각양각색인데요. 그래요? 먼저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7월에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 법안의 핵심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소년 만 14세에서 만 19세의 경우에는 형량을 완화하는 아까 우리가 앞서 본 소년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예. 내용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폭화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정 변호사님. 네, 물론입니다. 변호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은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예.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형량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내는 일은 돈이나 인력의 투입이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당이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의원 역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이걸 폐지하겠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양분화시킬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많은 의견들을 좀 받아들이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또 자신의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네,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네. 폐지는 할 수 없고 연령 인하는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논의는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소년법 폐지, 유지나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요? 윤 변호사님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이 10세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형벌의 부과가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또 이제 만 14세인데 평균 15세보다는 낮습니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기의 비행은 이제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들을 이제 둘러싼 모든 배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방임으로 인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을 이제 처벌 강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예. 낙인 효과 때문에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형법 구조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이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에 이제 변별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형사 정책적으로 교육적 조치에 의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벌이 아닌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소년 사건의 흉폭화, 뭐 저연령화가 이제 국민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피해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소년법이 폐지되면 또 형법으로 모든 소년의 범죄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형량의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든지 보호 처분을 내시로 한다든지 뭐 이런 개정하는 방안들과 함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의 중심이 모아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소년법을 폐지를 하게 되면 앞서 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그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그런 소년인 경우에는 아예 처분을 할 수 없는 보호 처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입법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 없이 그냥 뭐 폐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좀 지금 계속 거듭된 얘기가 그 형법 구조에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추자는 얘기가 많이 있고 현재 뭐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만 14세 기준 자체는 1953년도에 일단 정해진 거라고 해요. 근데 그때와 비교를 해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그 당시 14세와 지금 14세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발달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형사 미성년자 하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낮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다 같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의 심리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이나
뭐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범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오늘날에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정보가 빠른 속도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쏟아지는 것에 비해서 어떤 정보를 선별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예.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 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원론적이면서도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이고 인문학적인 접근, 공감 능력 부족을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전 변호사님 혹시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어떤 그 건가요?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범이 됐을 때 예, 이들 교화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그런 사회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화 중요하죠. 네. 예. 사실 그러려면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그 관리해야 되는 소년범 수가 130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너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교화가 좀 힘들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걸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관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교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또 소년법 폐지 청원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촌철살인 한마디 써주셨을까요? 이번에는 윤 변호사님 먼저 보도록 할까요? 발본색원이라고 적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나무의 뿌리를 뽑아서 그 근원을 해결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 청소년 범죄 역시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적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예. 국민과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저는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썼는데요. 네. 최근 몇몇 청소년들의 그런 강력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 뭐 이런 의견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주변의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성년자 그 형사 미성년자 뭐 연령을 낮추고 뭐 소년범에 대해서 강한 엄벌에 처하도록 강한 그런 규정을 뭐 개정을 하자 이런 것도 좋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범죄의 죄질의 수위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